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첫 문장을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답니다. 손끝이 자꾸 멈추는 게 겁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그 일이 실감이 안 나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 채널을 처음 알게 됐을 때만 해도 전 그냥 시청자였거든요. 늦은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이어폰 꽂고 듣던 사람이었어요. 사연을 들으시면 대신 분개하고 같이 울고 속이 시원해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나은 상황이구나 하고 위로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네요. 드라마 같은 제 사연은 사실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생생한 기억이에요. 딱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억울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달라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진심을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았답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늦었지만 기억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자란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농가였는데 감나무 세 그루랑 오래된 장독대가 있고 겨울이면 방바닥이 늘 서늘했던 그런 집이에요. 아버지는 조그만 밭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동네 공장에 시간제로 나가시면서 부업까지 하셨죠. 딸 셋 중 제가 맞이였어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동생들한테 양보하는 게 당연했고 부모님께 뭔가를 사달라고 떼를 쓴 기억이 없어요. 저희 집은 분위기가 꽤 엄했어요. 아버지가 유교적 가풍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어른 말씀엔 토를 달면 안 되고 불만이 있어도 표정으로 내비치면 안 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밥 먹듯 들으며 컸어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 가르침이었는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참는 체질이 제 평생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동생 둘 학비 걱정이 먼저였거든요. 대신 서울로 상경했어요. 21살에 올라와서 섬유회사 경리부에 취직했는데 처음엔 서울물이 너무 낯설어서 퇴근하고 나면 고시원방에 앉아 집 생각에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자연스러웠고 남한테 패기치는 걸 극도로 싫어했으니까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20대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일하고 아끼고 동생들 학비 조금씩 보태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연애도 한 번 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때도 크게 슬프진 않았거든요. 슬퍼하고 그런 마음도 사치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으니까요. 30이 될 무렵엔 이미 제 또래 친구들 절반 넘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면 열의 여덟은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로 시작하는 잔소리였죠. 그리고 그 무렵에 남편을 만났어요. 직장 선배가 아는 사람인데 진짜 괜찮다면서 만나보라고 한 달을 졸라댔고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어요. 처음 만난 곳이 작은 찻집이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남자를 보는 순간 첫인상은 단정하다였어요. 키가 크지도 않고 딱히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를 들어오면서 직원한테 목례를 하는데 그 행동이 왜인지 인상에 남았어요. 대화는 어색하지 않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생각을 좀 하고 나서 대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즉흥적으로 대충 넘기지 않는다는 느낌. 전 그걸 신중함이라고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골라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잘 몰랐죠. 연애는 2해 좀 넘게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밥은 항상 자기가 먼저 계산하려고 했고 제 부모님 생신을 챙겨서 전화를 드렸고 제가 야근하는 날은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이런 잔잔한 것들이 쌓였던 거예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남편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가 말렸는데도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맡겨달라고 했고 엄마가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행동이 상대방 앞에서 최적화된 연기에 가까웠다는 걸. 남편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상대방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걸 얻고 나면 그 모습은 천천히 지워졌어요. 워낙 서서히 변해서 저도 한동안 알아채지 못했고 어쩌면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것 같기도 해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에요. 저는 전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버릇대로 가장 단정한 차림새를 갖추고 직접 챙긴 과일 세트까지 들고 갔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경북 출신이라고? 예쁘게 생겼는데 촌티가 좀 있네? 웃으면서 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더 묘했어요. 아기가 있는 건지 그냥 하시는 말씀인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가라앉은 느낌이었죠.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제 옷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제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걸 입고 갔거든요.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민망함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확 올라왔는데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버릇대로 꾹 눌렀어요. 시골 애들이 서울물 갑자기 먹으면 더 티나는 경우가 좀 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직설적이라는 게 이거구나. 남편한테서 미리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대면하고 보니 그게 점잖게 표현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 라는 긴장감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괜히 허점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하고 과일 세트를 2손으로 내밀며 그냥 허리를 꺾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저는 전날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나무를 묻히고 전 부치고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쉬지도 않고 했죠. 제가 직접 묻힌 나무를 제사상에 올리려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그냥 내려버리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치워.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이것도 적응 기간이겠지 했어요. 그런데요. 그 적응 기간이 2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을 줄은 몰랐지만요. 어머니는 유독 저한테 가혹하셨어요. 음식 맛을 탓하고 집 청소 상태를 탓하고 아이 키우는 방식을 탓했어요. 그런데 그 구박이 가끔은 묘하게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하셨다가 또 어떤 날은 제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보시다가 그냥 지나치시기도 했거든요. 그 일관성 없음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준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존재감이 크게 없는 분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하게 할 때 가끔 그만하라고 짧게 말씀하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효과는 없었지만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한마디라도 해주던 시아버지까지 없으니 분위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이상하게 외로워진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겉으론 살갑게 굴었어요. 언니 소리도 잘하고 명절에 오면 같이 부엌 일도 했고요. 근데 뭔가를 챙길 때가 되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 입원하셨을 때도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돌아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뭐가 어머니 명이고 뭐가 아버지 명이고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그런 가족 안에서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몸이 안 좋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몇 해 전 겨울이었어요.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된다, 밥맛이 없다는 정도였는데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채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퇴근 후에 병원을 들른다고 했고 그러려니 했죠. 아들이 아픈 어머니 병원에 자주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주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날보다 퇴근하고 병원에 가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어머니가 불안해하실 테니 곁에 있어 드리려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가능한 날이면 같이 가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병원 가방을 챙기길래 제가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니 저녁도 좀 챙겨드리고.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할 때마다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은 검사 결과 얘기 나올 수 있어서 이야기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오늘 컨디션 별로래. 당신까지 굳이 올 필요 없잖아. 내가 있는데. 매번 다른 이유였는데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저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몇 번 더 반복됐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는데 그 생각을 제가 먼저 눌러버렸어요. 이 상황에 내가 뭘 의심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이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괜찮으셨냐고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어제 그 사람 병원 갔죠?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길어진다고 해서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왔다가 금방 갔어.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멍했어요. 금방 갔다고. 그럼 그 시간을 다 어디서 보낸 거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올라왔는데 또 혼자 설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퇴근하고 지쳐서 잠깐 있다 온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병원 다녀온 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을 때 항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잠깐 얼굴 보고 갔는데. 그러다 뒤에는 시어머니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오늘은 안 왔는데? 그때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병원 간다고 나간 날 시어머니가 오늘은 안 왔다고 한 거예요. 전 그날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어제 병원 갔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그러는데 당신 안 왔다던데? 남편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갔는데 엄마 주무시는 것 같아서 안 깨우고 나왔지.
아이, 뭘 그런 것까지 확인해.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뭔가를 들킨 사람이 화제를 돌리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냥 넘겼어요. 괜한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나갔더니 남편이 뭔가를 봉지에 담고 있더라고요. 과자랑 음료수, 과일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 새벽에 그걸 왜 챙기고 있나 싶어서 물었죠. 이게 뭐야? 병원 간호사들 간식. 엄마 좀 잘 봐달라고. 이 새벽에 그거 주러 가는 거야? 야간 근무 서는 사람들한테 좀 주려고. 밤새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전 뭔가 할 말을 찾았는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잘 봐달라고 간호사들한테 잘해주는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근데 새벽에 혼자 간식을 싸들고 병원에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게 뭔지는 제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말했어요. 나도 돌아가면서 가면 어때? 매일 당신 혼자 가기 힘들잖아. 그 말에 남편 표정이 딱 굳었어요. 아니, 당신이 24시간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거야? 지금은 나 혼자도 충분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짜증이 섞여 있었고 뭔가 불편한 걸 건드린 사람 같은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에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혼자 생각했죠. 내가 쓸데없이 끼어들려고 한 건가? 그 무렵부터 남편은 슬쩍슬쩍 저를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거기 간호사들은 진짜 대단하더라. 환자 한 명 한 명 다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러더니 뒤에는 조금씩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당신은 엄마한테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생판 남인 간호사들도 남의 어머니를 저렇게 잘 챙기는데 진짜 가족이 그러면 어떡해? 엄마한테 좀 부드럽게 해.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뭔가 쪼그라드는 걸 느꼈어요.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도 밥도 챙기고 빨래도 하고 병원 동행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되는 걸까? 그러면서도 반박하질 못했어요. 반박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길어지면 제가 감당해야 할 피로가 쌓인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첫 번째 신호였어요. 남편이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라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호. 전 그걸 흘려보냈어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이상함을 따라가질 않았던 거죠. 그 신호를 흘려보낸 대가가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가면 현관에서부터 한 소리가 시작됐어요. 제 옷차림이나 머리를 보고도 이런 말을 매번 하셨어요.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나이 들어 보인다. 좀 꾸미고 다녀. 그게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분의 방식이었어요. 생각이 입으로 바로 나오고 눈치를 보는 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예측이 됐어요. 오늘도 또 한 소리 하시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나 연락이 오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 뜬금없이 안부였어요. 밥은 먹었어? 날이 추워졌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시어머니한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이분이 왜 이러지 생각하면서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아, 네 어머니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면 한참 멍하게 있었어요.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면서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 기분. 그런데 그 전화가 반복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떤 주는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안부가 끝나면 꼭 남편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상철이 언제 들어와? 주말에 어디 간다고 하던? 처음엔 그냥 아들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든 어머니가 아들 안부를 며느리한테 묻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묘하게 패턴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없고 어디 간다고 했는지 매번 남편의 동선에만 집중됐어요. 한 번은 제가 조금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이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놈들은 뭘 물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 그게 다였어요. 더 설명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짧게 말씀하시고 화제를 돌리셨어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거기서 멈췄어요. 아들한테 직접 물으면 대답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끝까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였어요. 병문안을 갈 때면 예전 같으면 들어서자마자 한 소리가 시작됐을 텐데 그게 없어졌어요. 대신 어머니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놀란 것처럼 시선을 돌리셨어요.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탐탁치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색하게 굳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신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불편해지는 것 같은 기색. 저는 과일이나 죽을 챙겨가서 옆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한마디 두마디 하시다가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좀 자야겠다. 처음엔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했어요. 항암 치료 중이시니까 피곤하실 만도 하고. 근데 그게 갈 때마다 반복이었어요. 제가 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너도 얼른 가봐. 나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손을 흔드셨어요. 얼른 가보라는 거였어요. 전 그럼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여기 오래 있어봐자 좋을 것도 없어. 얼른 가. 뭔가 저를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제가 일찍 간다고 하면 와서 밥도 안 먹고 가냐며 붙잡던 분이었는데 그 변화가 낯설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간 뒤에 무언가 기다리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찜찜했던 게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보시는 그 순간 표정에 뭔가 스치는 게 있었어요. 실망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대했다가 제가 들어온 건지 그 표정이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게 눈에 밟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가 오다가 복도에서 아무도 못 만났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너 오다가 아무도 못 봤어? 네? 아니요, 누구요? 복도에서 상철이 마주친 거 아니야? 남편이 온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건지 뭔가를 확인하려 했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에 시어머니를 지금 떠올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를 알고 계시는데 그걸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못하는 상태. 그러니 전화로 떠보고 병실에서 기색을 살피고 복도에서 누굴 마주쳤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제가 오래 있으면 불편하니까 얼른 돌려보낸 거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병문안을 핑계로 드나드는 것, 그러면서 정작 병실엔 짧게만 있다가 가는 것, 병동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까지 저한테 연락한 것도 며느리 사생활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퍼즐의 빈칸을 채우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오고 가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걸 영문도 모른 채로 지나쳤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을요.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건 입원하신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낮았어요. 어머니 결과 나왔는데 위암이래. 말기. 그게 다였어요. 전화는 금방 끊겼고 전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든 채로 멍하게 있었어요. 말기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감정이 바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슬픔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그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지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저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었고요.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니, 놀라울 만큼 너무 담담했어요. 어머니가 말기암이라는데 아들이 그렇게까지 침착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슬프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도 신호였는데 그땐 그냥 사람마다 감당하는 방식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뒤에 시누이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병원 복도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간호사들이 올 정도로 크게 울었죠. 처음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행동이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를 면회하는 시간보다 복도에서 남편 붙잡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 대화에서 엿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오빠, 엄마 명의로 된 거 다 정리해놨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잖아. 남편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는진 못 들었어요. 복도를 지나치다 들은 거라서요. 근데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한동안 안 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원 이후로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기력도 없었어요. 간병인을 구하긴 했지만 식사 확인하고 처방전 받아오고 주치의 면담 일정 잡는 일들은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은 바쁘다고 했고 시누이는 집이 멀다고 했고 저는 또 그냥 했어요. 미움받는 며느리가 임종수발을 도맡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딱히 못했어요. 어느 날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시어머니 주치의가 절 보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제일 자주 오시던데 따님이세요? 아, 전 며느리예요. 아이, 그러셨어요. 며느리분이 제일 자주 와서 따님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컥했어요. 뭔가 서럽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그 병원 복도를 오가면서 조금씩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도에서 전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시어머니 진료 서류를 찾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어요. 오전에 일을 보고 1층의 로비를 지나는데 창가 쪽 복도 끝에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걸음이 멈췄어요. 면회 시간도 아닌 오전에 미리 얘기도 없이 남편이 여기 있다는 게 이상해서요. 반갑다는 생각보다 그게 먼저였어요. 가까이 가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맞은편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병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는데 간호사 같더라고요. 둘이 창가 의자에 마주 앉아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제가 집에서 보던 표정이 아니었어요.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고 뭔가 힘이 빠진 것처럼 웃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굳었어요. 한참을 거기서 멍하니 보다가 결국 걸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다가오는 걸 보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보이며 그러더라고요. 언제 왔어? 그러더니 그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 뭐 이것저것 내가 많이 신세지고 있어서 당신도 인사해. 여자는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 연세 치료 잘 받고 계신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색하게 고맙다고 했어요. 더 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뭘 물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올라오는데 입이 안 열렸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의사도 아닌 간호사와 면회 시간이 아닌 오전에 저렇게 오래 저렇게 편안하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러 온 거라면 왜 병실 앞이 아니라 창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건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애써 생각을 접고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셨어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를 읽으신 것 같았어요.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한참 절 보시다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그래. 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뭐가 자주 그런다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앉아서 몇 번 다시 여쭤보려다 그만뒀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창밖만 바라보셨고 대화는 거기서 끊겼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 계속 아까 그 장면으로 돌아갔어요. 창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남편의 표정.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직감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따라가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알게 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걸렸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저한테 아무런 맥락도 없이 뱉으신 그 말.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혼잣말처럼 한 건지 아니면 저한테 하신 말인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질 않았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듣길 바라셨던 걸까요?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길 바라셨던 걸까요? 그건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 저는 알아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의 끝을 잡아당기면 풀려나올 것들이 겁났던 거겠죠. 모른 척하면 괜찮을 거라는 오랜 버릇이 또 작동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 저를 붙잡아두게 될지는 그땐 몰랐어요.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어요. 남편은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먼저 잠이 들었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불을 껐어요. 별다른 예감 같은 건 없었어요. 평범하고 긴 하루가 끝나는 것 같은 밤이었거든요. 그 전화가 온 건 한밤중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병원 이름을 대며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 되시죠?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 상태가 갑자기 많이 나빠지셨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바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 상태가 안 좋대. 남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마주쳤는데 남편은 잠시 멍하게 절 보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이, 뭐 얼마나 안 좋다는 거야. 빨리 오라고 했어. 지금 바로 가야 된다고. 나중에 연락도 오면 그때 가도 돼. 저번에도 그랬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또 오면 가겠다는 말이 어머니 임종이 가까운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아들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더 설득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겉옷을 집어들고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냥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신우이한테도 전화해 이 얘기를 알렸는데 한참 신호만 가다 연결이 됐는데 목소리가 잠에 젖어 있었어요. 언제요?
지금 당장? 나 거기서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빨리 오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일단 그럼 나 준비하고 갈게요. 오빠랑 같이 가고 있죠. 전 잠깐 멈췄어요. 나중에 온대요. 전화 너머로 신우이가 뭔가를 중얼거렸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끊고 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뒤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호흡장치를 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도 거칠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많이 힘든 상태예요. 보호자분 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뼈가 다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마르셨나 싶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흐릿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렷했어요. 오랫동안 하려던 말을 이제야 꺼내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려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그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힘이 없으신데도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자 시어머니가 호흡장치를 떼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말렸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대로 계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으로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는 결국 잠깐만 하는 마음으로 장치를 살짝 내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귀를 잡아당겼어요. 숨이 가쁜데도 또렷하게 끊기듯 말을 시작하셨어요. 나 죽기 전에 오는 건 너뿐이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깐 멈췄다가 시어머니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어머니, 남편이랑 아가씨 다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조금만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제 말을 듣고 계신 건지 아닌지 모를 것 같았는데 분명히 듣고 계셨어요. 지금 다 오고 있으니까 좀만 힘내세요. 어머니, 눈 떠서 저 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좀만 더 버텨달라고. 혼자만 이 자리에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힘이 없는 움직임이었는데 의사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어머니, 너 왔으면 됐어.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건드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면서 오히려 더 차분해지신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도 손이 떨려도 눈빛만큼은 가장 또렷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저를 붙잡으시면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미안하다. 많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고르셨어요. 그러다 다시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정이야, 너 너무 많이 참았어. 근데 이젠 그만 참아.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데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절대 만만하게 살지 마.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졌어요. 단단하게 살아. 그 말이 끝나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어요. 뭔가 더 하셔야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게 보였어요. 안방 벽장 위에 파란 보자기가 있어.
거기 열쇠 있어.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으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 창고 2번째 칸 금고 있어.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네? 어머니, 다 거기 있어. 다 넣어뒀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뼈마디가 느껴지는 그 손이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열어봐. 꼭.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결국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해가 뜰 무렵에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날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며 그 손의 감촉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이 이상하게도 저를 아직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파란 보자기, 열쇠, 지하창고, 결혼기념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다 거기 있다고 하셨는데 뭐가 있다는 건지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몰랐어요. 알고 싶은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어요. 상주는 남편이 했고 저는 음식 준비와 조문객 안내를 맡아 했어요. 시누이는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지인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반복했고 남편은 조문객들 앞에서는 침착한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채우고 어르신들 차 한 잔씩 드리고 조문객들 오면 허리를 굽혔어요.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슬픔이 바로 오진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눈물이랄까요?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그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인지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시누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집은 한동안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남편이 정리는 나중에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정리를 서두르지 않는 게 왠지 뭔가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요.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서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혼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만 말해주던 것처럼 이것도 저 혼자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직 시어머니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 멈칫했어요. 집은 조용했고 햇빛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서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벽장문을 열었어요. 맨 위쪽 선반에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불보, 오래된 앨범, 뭔지 모를 보자기들. 하나씩 손으로 밀어보다가 구석에서 파란 보자기 상자를 발견했어요. 꺼내서 펼쳐보니 그 안에 낡은 황동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작고 묵직했어요. 녹이 조금 슬어 있었는데 그게 오래 간직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잠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창고 안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안 쓰는 짐들, 겨울 이불,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두 번째 칸 앞에 서서 짐들을 옆으로 밀어내자 안쪽 깊숙이 낡은 철제금고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컸어요. 손잡이 옆에 숫자 입력판이 있었고 겉면에 녹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자물쇠는 단단해 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번호를 눌렀어요. 결혼기념일 시어머니가 그 번호를 비밀번호로 썼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어요.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딸깍 금고문이 열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금고 안에는 흰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있었고 작은 봉투 2개가 묶음으로 놓여 있었고 맨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겉면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필체로 정희 보아라.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가 풀로 붙어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뜯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창고 안이 어두워서 다시 집 안으로 올라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편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 글씨가 빼곡했어요. 2장이었는데 앞뒤로 가득 채워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렇게 긴 글을 언제 쓰셨을까?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손 떨리는 게 글씨에서도 보이는데.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이야,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미워하는 척을 했을 뿐이다. 전 그 첫 줄을 읽고 한동안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결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오래 품어온 이야기가 첫 줄에서 뒤집힌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억지로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병원 생활이 길어지던 무렵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병실 창가에 누워 계시다가 복도 끝쪽에서 남편 목소리를 들었대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 나가려고 했는데 같이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 목소리. 남편이 아는 척하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병동에서 자주 오가는 간호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겠거니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병실에는 잠깐만 얼굴을 비추고 나가는 날에도 복도에서 2사람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대요. 웃음소리도요. 시어머니는 그 웃음소리가 제일 괴로우셨다고 편지에 쓰셨어요. 상철이가 한 번도 저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 그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준 거야. 시어머니는 그 뒤로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셨대요. 남편한테는 잘 왔다고만 하셨고 그 간호사한테도 우리 애들이 자주 못 오는데 여기서 신세 많이 진다라고만 하셨대요. 2사람이 방심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2사람의 대화를 들었던 거죠. 병실에서 자는 척하면서 2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들. 처음엔 단편적인 내용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쌓이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2사람이 만난 지가 꽤 됐고 2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 중에 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는 것. 편지 다음 줄에서 저는 멈췄어요. 하루는 그 여자가 상철이한테 이러더라고.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 그러니까 상철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조금만 더. 지금 움직이면 내가 불리해. 손에서 편지가 흘러내릴 뻔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모르게. 그 계획에서 시간이 문제였던 거고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혼자 들으셨을 때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아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병실 침대에 누워서 혼자 삼키셨을 때요. 울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전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선 제가 찾아올 때면 일부러 빨리 돌려보내셨대요. 제가 병실에 오래 있으면 남편이 오지 못하니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2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남편 동선을 물어본 것도 두 사람이 병원 밖에서도 따로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네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알아.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겠지. 미안하다, 정이야. 근데 그게 그때 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하나씩 열었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인쇄된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문자로 나눈 이야기들을 누군가 출력해서 모아둔 거였어요. 날짜가 꽤 오래됐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확보하셨는지는 편지에 다 나와 있었어요. 자신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 남편이 병실에 놓고 간 전화기를 확인하신 거였어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요. 두 번째 봉투에는 계좌 내역이 있었어요. 남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었는데 꽤 오랜 기간에 걸쳐 금액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또 어디로 흘러가는 돈인지. 세 번째 봉투엔 부동산 서류가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건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이었어요. 명의 이전 관련 서류들이 섞여 있었고 날짜가 최근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 2개. 통장 표지를 봤을 때 전 눈을 의심했어요. 예금주 이름이 저였어요. 박정희. 이건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자신의 생활비에서 아끼고 아껴 모으신 돈이 거기에 있었어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픈 몸으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며느리 이름으로 모으셨다는 사실이. 저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편지 끝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상철이 엄마이기 전에 너한테 면목 없는 사람이다. 시집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해줬고 상철이 일은 내가 너한테 빌게.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대신 빌어야 하는 거지. 어미로서 내 자식 그렇게 키운 것도 그 애가 저지른 일을 오래 두고 본 것도 내 탓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아픈 몸으로 생각해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다. 크지 않아도 이걸로 네 앞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 부디 잘 살아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만 살아, 정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단단해지길 바란다. 그게 시어머니가 진짜로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미워하는 척하면서 구박하면서 그러면서도 뒤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단단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틀을 울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냥 편지를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요. 시어머니 필체를 들여다보면서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이 글을 쓰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니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흘째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무너지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걸 남겨주신 건 무너지라고 하신 게 아니니까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금고 안에 있던 것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혼자 변호사를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가방에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보더니 처음엔 별말 없이 보다가 중간쯤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다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잘 준비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어요. 충분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울리던지. 그 뒤로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남편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대화를 했어요. 아니, 원래 대화가 많지 않았으니 그냥 조용히 지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남편은 제가 아직 장례 후에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땐 저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며칠 뒤 아침, 남편 앞으로 서류가 왔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였는데 남편이 봉투를 뜯는 걸 전 부엌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는 순간 남편 얼굴이 달라졌어요. 혈색이 빠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당황함, 분노, 그리고 뭔가 들켰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섞인 눈빛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소송 서류예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진 당신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말을 제대로 해야지. 당신 어머니가 다 남겨주신 거예요, 나한테.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완전히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문자 내용도 있고 통장 내역도 있고 부동산 서류도 있어요. 다요. 남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엄마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병원 핑계로 거기 자주 드나드는 거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 거기 누워서 당신이 뒤에서 한 짓 다 듣고 있었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 남편이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에 간식 들고 병원 갔을 때 뭐? 어머니 잘 봐달라고? 어머니가 무슨 짓 하는지 다 보고 계셨어. 당신이 그 여자하고 복도에서 한 말도 다 들었고. 그건 나한테 설명할 생각하지 마.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오래 나한테 제대로 뒤통수 치려고 그 여자랑 같이 준비했는지 안다고. 근데 나 순순히 안 당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 한 가지만 말할게. 어머니 임종날 나중에 가겠다고 한 사람 당신이야. 그날 밤에 어머니 곁에 있었던 건 나였어. 어머니가 손잡고 있던 것도 나였고. 당신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한 게 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였는지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게 제가 남편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남편 쪽에서 증거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변호사가 하나씩 막아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서류가 워낙 꼼꼼하게 준비된 것들이었어요. 날짜, 금액, 내용이 모두 맞아떨어졌거든요. 남편이 숨긴 계좌와 부동산도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법정에서 내역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시누이 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유산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기도 상속 대상이라는 거였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공증까지 맞춰두신 유언장. 시누이는 상속에서 배제돼 있었어요. 이유는 한 줄로 적혀 있었어요. 재산을 사람보다 먼저 챙기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전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왔을 때도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한테 맡기면 됐으니까요. 협의 이혼이 성립된 날 남편은 아파트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나오다가 남편과 잠깐 마주쳤는데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제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아서요. 복도를 나서는데 햇볕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전 그 햇볕 아래 잠깐 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단단해지길 바란다. 그래요. 어머니, 단단해질게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도 크지 않아요. 테이블 5개.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곳이에요. 시어머니가 통장에 모아두신 돈으로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도 간단하게 했어요.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팔고 아직 잘 된다고 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이 작은 공간이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들어간 곳이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고 또 제가 결정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오전에 혼자 문 열고 의자 닦고 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이 지금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몇 주 전 시어머니 납골당을 찾았어요. 꽃을 놓고 한참 서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많은 것도 같고 아무 말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 말을 수없이 불렀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따뜻하게 부르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뭔가 잘못 보일까봐 신경 쓰면서 불렀던 호칭이었는데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오랜 시간 혼자서 그걸 감당하셨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 구박하면서 병실에서 몰래 서류를 모으고 마지막에 편지를 쓰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평생 오해로 남는 관계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미움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 마지막에야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달라요. 참는 건 나를 지우는 거고 견디는 건 나를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내 편에 서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 그걸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대로 살려고요. 혹시 지금 저처럼 오래 참아온 분이 계신다면 딱 한 번만 스스로한테 물어봐 주세요. 난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저한텐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